반갑습니다.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장자책 사셔가지고 열심히 읽으신 모습이 역력하시네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장자란 사람하고 장자란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장자 본문을 들어가는 날입니다. 장자 본문에서 오늘 배울 게 이제 장자 제1편 소요유와 관련된 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소요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자유롭게 어슬렁거리면서 놀다 이런 뜻이에요. 경전의 처음 시작이 어슬렁거리면서 놀다로 시작하는데요. 이 소요유의 제일 처음을 읽어보면 정말 무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장자 제1편 제일 처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6쪽이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 살았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통 중국 사람은 여기서 한번 웃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었는데 이름을 붕이라 하였습니다. 그 등 길이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웃어요. 한번 기울을 모아 힘차게 날아오르면 날개는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았습니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흉흉해지면 남쪽 깊은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를 예로부터 하늘못이라 하였습니다. 하늘못인데 한자로 천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백두산 천지로 날아갔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늘못입니다. 자, 중국 사람들은 왜 우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원래 노자, 장자 이렇게 해서 합쳐서 노장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자, 장자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 사람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분이고 사실은 노자가 좀 이렇게 약간 귀족적이면서 좀 위쪽에서 노셨다면 장자는 밑바닥에서 노셨던 분이에요. 신분 자체가 달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자는 아주 시골 깡촌에서 정원지기 또는 사냥터지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아파트 경비원쯤 된다라고 했다면 노자라는 사람은 주나라 당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나라가 주나라거든요. 주나라의 사관이었어요. 사관이라는 게 천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나중에 이제 주나라가 이제 슬슬 몰락해 갈 때 명예퇴직, 정년퇴직 같은 거죠. 늙어서 이제 그만둬요.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함곡관이라는 데서 그 함곡관 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비 서는 사람들이. 그 노자 딱 알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대로 사라지시면 선생님의 지혜는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지혜를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노자가 거기서 좀 며칠 머물면서 이렇게 5천자 가까이 썼다는 게 노자의 도덕경이에요. 그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경우에는 5천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A4 용지로 복사하잖아요. 빽빽하게 복사하면 3장이에요. 화장실에 앉아서 그냥 한번 쭉 볼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죠. 노자의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진리를 진리라 말하면 그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의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 뜻을 내가 지금 풀이를 해드렸지만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느낌이 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구절 딱 읽고 나서 어려워. 게다가 이게 시야. 보통 시는 잘 안 읽잖아요. 뭐 그 청년 시절에 좀 뭐 연애할 때나 이렇게 감수성이 좀 있을 때
그때나 시집일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집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 노자의 도덕경은 시로 돼 있어요. 시로 돼 있는 데다가 시가 철학시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철학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당시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많이 읽을 수 있겠죠. 게다가 굉장히 첫 구절부터 굉장히 그 어려운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알쏭달쏭한 얘기로 시작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노자 도덕경을 처음 딱 보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지식이 좀 바닥이 난 사람이다. 그러면 적어보면서 이건 내 책이 아니구나. 마치 그 성문 그 기초 영문법 떼지도 못한 상황에서 종합용어 봐야 되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책이 아니구나. 한번 이렇게 딱 책을 덮고 고이 모셔두는 뭐 그런 게 노자 도덕경이라고 한다면 장자 얘기는 처음부터 웃음이 빵빵 두 번 터져요. 이건 이야기야, 이야기. 노자가 시라면 장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식이 없어도 들으면서 못 이긴지 관심이 가고 흥미가 있게 되죠. 그럼 왜 중국 사람들은 두 번 우느냐? 첫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물고기가 하나 있죠. 물고기 이름이 뭐라 그랬죠? 곤이라고 돼 있어요. 곤. 물고기인데 이 곤이라는 물고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알아요. 이 곤이라는 물고기는 피레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또는 물고기 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 알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때 안 웃으면 웃음의 포인트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청계천에 한번 갔는데 청계천에 피레미가 한 마리 있는 거야. 근데 이 피레미가 길이가 20km야. 이렇게 말하면 다 저 뻥치고 있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웃음이 멈추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물속에서 원래 그 고래도 맨 처음에 조그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조그매진 게 좀 더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물고기가 새가 되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새가 돼가지고 하늘로 날아올라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발견할 수 없는 자연과학적인 지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신화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사실도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책을 잘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은 거기다 뻥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데 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자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이즈가 클까요? 작을까요? 우주에 비교해 본다면. 우주도 아니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나 한 명의 사이즈를 생각하면 이 사이즈가 큰 사이즈입니까? 작은 사이즈입니까?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작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변하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나는 내 삶이 위대하다. 위대한 사람은 저 어딘가 뭔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그다음에 무슨 뭐 상도 많이 받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지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인들은 자기의 삶을 위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야. 힘들게 살아가야지 뭐. 그러면서 버티며 살자.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당신의 사이즈가 곤처럼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다. 어마어마한 사이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자는 생각을 확 뒤집게 만들어요. 이게 생각의 전환이죠. 그럼 작은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된 것도 생각의 전환이잖아요. 그죠? 생각의 전환인데 이 물고기가 또 새가 돼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이거는 보통 상상력으로 쉽지 않죠. 그죠? 게다가 장자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지금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도 저 큰 붕새처럼 비상할 수 있다.
비상할 수가 있다. 지금 당신의 처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신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걸 다시 재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작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당신은 이 땅에 발붙어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사실 것 같지만 당신은 굉장히 높은 높이까지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개의 변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작은 곤이락은 알이나 새가,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에 커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이렇게 곤으로 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새로 변해서 두 번의 변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신은 영어로는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영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은 아주 그 고물자동차 같이 조그만 차가 지구에 위기가 생기니까 갑자기 막 몸을 칙칙칙칙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로봇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화들을 보면 변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일 변신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신. 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해요. 예를 들면 암소, 소를 좋아하는 여자야. 그러면 제일 멋진 소로 변해요. 그 헤라도 어떻게 꼬셨냐면 헤라가 굉장히 냉랭한 여자인데 부상당한 새처럼 변해가지고 헤라의 품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헤라가 이제 동정심을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만져주는 사이에 딱 변해가지고 당신 내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심지어는 이 제우스는 이 황금 비로도 변해요. 제우스가 워낙 여자를 좋아하니까 굉장히 이쁜 이제 딸이 있었어. 그래서 제우스가 금전 못하도록 굉장히 높은 망루에다가 가둬놨어 이 여자를.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신출귀모나 귀신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도둑놈도 거기까지 못 올라가게 됐다고. 그러나 비는 가잖아. 비는 위에서 쏟아지니까 비로 변해가지고 싹. 그죠? 물론 성인 버전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가 되겠지만 어쨌든 변신이 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변신이 능하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 신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새가 돼서 날아가니까 독수리가 돼서 가서 잡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변신에 능하다는 말은 그만큼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변신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입니다. 자기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를 자유롭게 변신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겠죠. 물론 장자 이야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일상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내가 변신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변신술을 배우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장자가 말하는 변신은 무슨 변신일까요? 정말 사이즈가 내가 몇천 미터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장자가 말하는 변신은 생각의 변신 또는 삶의 변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생각이 가장 위대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보잘것없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장자는 이렇게 변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부터 굉장히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건이 있어요. 이 새가 그냥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조건이 뭐냐면 바다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흉흉해지면 그러면 새가 이제 날아올라요. 보통 이렇게 큰 새들 알바트로스라는 새 보셨어요? 그 TV나 이런 데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굉장히 웃긴 새예요.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커.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얘가 한번 비상을 하려면 정말 웃겨요. 왜 그 날개 크니까 그냥 이렇게 못 날러. 그래서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자기가 바람을 타야 돼. 근데 바람 못 타잖아요. 막 뛰다가 지쳐가지고 머리를 모래밭에 팍 꽂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새가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새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 새를 비상시킬 수 있는. 이거는 새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바람이 불어야 돼요. 물결이 흉흉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분다는 거야.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날아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체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더불어 그거와 맞는 삶의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일종의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운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이 바람은 바람풍 할 때 그 바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의미에서의 바람은 일종의 기운이에요. 기운. 신바람 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은 신바람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분 계시잖아요. 신바람. 사람이 사는데 바람이 필요해요. 그죠? 일종의 흥인 거죠. 흥 같은 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바람이 바로 생명 같은 거예요. 생명. 그래서 뭐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이제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훅 하고 바람을 불어 넣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으로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람은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 바람,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느냐, 느낄 수 없느냐, 이게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거죠. 뭐 약간 나쁜, 적절하지 않을 예일 수도 있지만, 감기라는 얘기 있잖아요. 감기. 감기라는 게 뭐예요? 기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 감기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으슬으슬 하다가 넘어가기도 하고 또 심하게 되면 더 내려가기도 하지만 기운을 느낀다는 건 몸이 적당하게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살다 보면 기운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에너지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삶의 곳곳에서 처처해서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플러스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람 자체가 우울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울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거의 우울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다 우울해져. 근데 사람이 좀 이렇게 우리 회장님 같이 이렇게 밝고 명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우울하다가도 회장님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웃음이 넘쳐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동의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기운을 잘 느끼게 하고 그 기운을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운을 잘 느끼고 기운을 잘 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삼국 시대의 화랑이라고 하죠. 화랑이라고도 하지만 이 화랑이 수련한 도를 풍류도라고 해요. 풍류도. 풍류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풍류도예요. 굉장히 멋있는, 한자로 써놓으면 되게 멋있어요. 화랑들은 뭐를 배우는 사람이냐면 생명, 바람, 어떤 기운, 그거에 따라서 바람이 흐르는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풍류도. 바람이 흐르는 길을 따라서 그 바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라시대 때의 화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기운을 느낄 수 없으면 이 사람은 이제 풍류도를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는 내가 변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생각의 변신을 해야 될 때 또는 삶의 변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냥 혼자서 막 머리를 쥐어 짜맨다고 이게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자기 주변에 있는 기운을 잘 봐야 돼요. 기운을 봐서 그 기운을 자기의 상승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신이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신이 가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너무 높게 나르잖아요.
너무 높게. 수만리 창공으로 날아오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높게 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데는 그렇게 높게까지 비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새는 한 번 날개짓을 해, 바람을 제대로 타고 한 번 날개짓을 하면 공중으로 푹 날아오르는 거야. 날아올라가지고 굉장히 높은 곳에 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높게 날아올라 본 적이 없는 다른 존재들은 비웃게 되겠죠. 그 비웃는 얘기를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31쪽입니다. 매미와 새끼 비둘기라는 장이네요. 매미와 새끼 비둘기가 그것을 보고 함께 웃으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한껏 날아보아야 겨우 느릅나무나 다목나무에 이를 뿐이고 어떤 때는 거기에도 못 미쳐 땅에 내려앉고 마는데 구만리를 날아 남쪽까지 간다니. 가까운 숲으로 놀러가는 사람은 새끼 먹을 것만 가지고 가도 돌아올 때까지 배고픈지 모르지만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하룻밤 지낼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미나 새끼 비둘기 같은 미물이 어찌 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조금 아는 것으로 많이 아는 것을 헤아릴 수가 없고 짧은 삶으로 긴 삶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보시죠. 지금 어찌 보면 그 요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유행하게 되는 이유를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어느 생각 모르게 인문학이 유행하게 됐죠. 근데 왜 그런 인문학이 유행을 하게 될까요? 인문학이라는 것이 유행하기 전에 화두가 뭐였냐면 부자 대세예요. 부자 대세. 그게 제일 유명한 화두였고 그래서 읽는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5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몇 억 버는 법,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 성공의 이야기, 부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이 삶을 잘 운영하는 이야기. 이제 이런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도 그래 여기 오신 분들이 뭘 이렇게 좀 주식 투자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무슨 뭐 아이들 교육법 배우러 오신 것도 아닌 거고. 어찌 보면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정말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지적 허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요거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화두는 뭐 잘 살아보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러한 삶으로만 살았더니 인생이 행복한가? 그니 바쁘게 살긴 했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몇몇 사람은 성공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항상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성공을 하는데 왜 나는 성공을 못하는 걸까? 뭐 이런 거 하면서 그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 담론 또는 성공 신화 같은 것이 허황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인문학이 빛을 발휘할 때예요. 왜냐하면 인문학은 돈으로도 밥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어찌 보면 가장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자 얘기도 어찌 보면 가장 허황된 얘기죠. 변신 얘기, 지금 우리가 변신 얘기할 때예요, 지금. 근데 변신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허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최근 들어서 유행하느냐? 이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의 틀 안에서만 살아봤더니 이 틀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라는 거를 어렴풋이 감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틀보다는 더 큰 틀, 이 틀보다는 더 높은 경지의 사유, 이 틀보다는 더 깊은 어떤 사유, 이런 것이 혹시 필요한 거 아닐까? 나의 삶에. 그죠? 그동안은 물질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물질 밑에 있는 그 가치, 나의 삶에 의미가 있을까? 나의 삶은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근본적 질문. 그죠? 이런 질문을 묻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게 물음으로써 자기의 삶을 높은 곳에 올라서 자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자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자기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자세히 보고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거만 보여요.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우리 총무님 좋아하시는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오르잖아요. 산에 오르면 저는 좀 뚱뚱해서 잘 오르지 못합니다만 산에 오르잖아요. 그럼 세상이 다 작아 보여요. 그죠? 산에 오르면 그 멋있는 아파트, 그 100평 넘는 아파트도 다 성냥갑보다 더 작아 보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죠. 그죠? 이러한 그 인식의 높이를 비상시키면, 생각의 높이를 비상시키면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살았던 그 삶이 굉장히 보잘것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 등산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물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높은 곳에 올라서 낮은 곳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그런 훈련이 등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전은 그런 거예요. 고전은. 사실은 고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게까지 우리를 오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고전 같은 거 안 읽는 사람들 보면 쟤네들은 왜 저래? 뭐하러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저렇게 올라가봐 또 내려올 텐데 뭐. 그럼 뭐하러 저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등산 못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올라가면 내려올 텐데 뭘 올라가? 제가 그렇게 주로 하고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면 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나 실제로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사람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본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붕새처럼 구만리 창공을 날아올 수는 없어요. 신체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비상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비상시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 세상을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쳐다볼 수도 있고 다른 식의 삶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식의 삶조차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 아세요? 네, 갈매기 꿈 아주 어렸을 때 많이 봤죠. 리차드 바크가 해변을 거닐다가 저녁 무렵에 해변을 뉘엿뉘엿 노을이 질 때 거닐다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대요. 어떤 영감이 떠오른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폭풍을 몰아치듯이 쓴 게 갈매기 꿈이고 굉장히 얇은 책이죠.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조나단이에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그죠? 미들네임이 리빙스턴이네요. 리빙스턴은 탐험가 이름이잖아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인데 이 조나단은 다른 새하고 달라요. 다른 새들은 먹기 위해서 날라요. 그렇잖아요. 새가 갈매기가 생선 먹으려면 이렇게 바닷가에 가까운 데 있다가 이렇게 딱 잡아먹든지 아니면 뭐 어선에서 떨어지는 물고기 같은 거 잡아먹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그 근처에서 놀아야 돼요. 우리가 여객선 같은 거 타면 새우깡 들고 이렇게 있으면 거기 뭐 갈매기들이 막 와가지고 정말 귀신같이 탁 물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놀아야 돼, 그렇게. 근데 갈매기 조나단만 그렇게 안 놀아. 다른 새들은 먹기 위해서 날아요. 그런데 갈매기 조나단은 나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해요. 나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갈매기의 변신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갈매기 조나단은 굉장히 높게 날고 싶고 굉장히 빠르게 날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갈매기의 몸짓을 해요. 갈매기 몸짓을 하다가 몇 번 바닷속에 처박혀요. 몇 번 바닷속에 처박혀가지고 거의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깨달아요. 갈매기 조나단이. 뭘 깨닫냐면 그게 밤중이었나 봐요. 밤중인데
갈매기는 밤에 날지 않지. 이런 거 깨달아요. 자기가 워낙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밤에 추락한 거야. 돌아오는 길이 밤이야. 보통 갈매기들은 밤 되면은 먹이를 물지 않고 집에서 쉬거든요. 근데 얘 자기는 날고 있는 거야. 굉장히 단순한 사실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달아요. 갈매기는 밤에 날지 않아. 만약에 밤에 날려면 올빼미 같은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밤에 먹이를 잡으려면 매처럼 짧은 날개를 가져야 돼. 거기까지 이르러요. 매처럼 짧은 날개를 가져야 돼. 그리고서 갈매기의 변신이 시작돼요. 팍 번쩍 떠오른 거야. 갈매기는 여태까지 갈매기처럼 날랐어요. 조나단도 그냥 그저 빠른 갈매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더 높게 떠가지고 가속도를 붙여서 내려갈 줄 아는 갈매기였어요. 그러나 갈매기의 몸짓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깨닫게 된 거야. 아, 좀 더 빨리 날려면 갈매기의 날개짓을 포기해야겠구나. 대신 매의 짧은 날개를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갈매기인데 매처럼 날기 시작해요. 갈매기인데. 이거는 갈매기 역사상 최초의 일이고 최고의 일인 거예요. 매처럼 나는 갈매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지고 나중에 소리의 속도를 능가해가지고 빵빵 터져요. 날아가면서 빵빵 터져요. 그 마하 소리의 속도 지나가면 터지는 거 아시죠? 그 다른 갈매기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갈매기 사이에서 불러가지고 추방시키잖아요. 너는 이상한 놈이야. 나가. 영원히 추방이야. 그래서 추방 당하는데요. 어쨌든 이 갈매기한테는 한 번의 엄청난 깨달음과 변신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갈매기 조나단은 거기서 한 번 더 변신해요. 이 얘기는 이제 읽으시라고, 안 읽으신 분은 읽으시라고. 이거 얘기하면 스포일러니까 제일 중요한 변신이 한 번 있거든요. 또 한 번 있는데 두 번째 변신은 더 어마어마해요. 첫 번째 변신은 갈매기가 매가 되는 거예요. short wing. 비행기 역사를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초창기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 때 일단은 양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중에 떠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날개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람을 받아가지고 이게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날개 사이즈를 키워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엔진을 달게 되니까 이 날개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야. 나는 거에 처음엔 도움이 됐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른 비행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비행기를 고안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그런 상상을 못해요. 근데 한 비행사에서 이게 새 모델이거든요. 새 모델. 새 모양을 딴 거예요. 새 모델인데 새 모델을 과감하게 포기해요. 가장 빠르게 날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게 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새 모델을 포기해요. 그리고 무슨 모델을 채택하냐면 오징어를 채택해요. 오징어 모델이. 이렇게 생겨. 이게 콩코드기예요. 옛날에는 바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엔진이 있으니까 속도를 내는데 엔진이 있으니까 엔진으로 공중에 뜰 수 있고 엔진으로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날개는 더 이상 불필요한 거 되는 거야. 그럼 날개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날개 없애는 비행기가 아니야. 날개를 없애지 않고 그러면서 날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비행기는 오징어예요. 오징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분사력, 추진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앞에 거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오징어 보셨죠? 딱 오징어 모델이에요. 새 모델을 포기하고 더 빠르게 날게 새 모델을 포기하고 오징어 모델을 채택한 것. 이런 게 변신인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자기의 삶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못 느끼시죠. 뭐 하루하루 그냥 매일매일 즐겁다 그러면 별로 뭐 장장 특책 안 읽어도 돼요. 그냥 그대로 즐겁게 사시면 되는데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나의 삶을 지탱해줬던 날개가
맨 처음에는 나의 삶을 잘 유지시켜 왔어. 이 날개가. 이 날개 때문에 내가 먹고 산 거야. 그러나 내가 그보다 더 높게 나르고 더 빨리 나르려면 이 모델을 포기해야 돼.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죠. 이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변신이에요. 변신. 사고가 자유롭지 않으면 변신은 불가능해요. 장자는 그런 의미에서 소요유라고 하는 것은 사유의 자유, 생각의 자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비 작업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고작 매미나 새끼 비둘기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선에서 본다면은 붕새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뭐하러 저렇게 높이까지 나르지? 라고 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지만, 붕새의 입장에서 새를 본다면 새는 그냥 하루 먹어서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존재인 거고, 높게 나른 자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변신이 가능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높게 날았을 때 어마어마한 변신이 와요. 볼까요? 28쪽. 저 아래 땅 위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티끌이 날고 생물들이 서로 숨을 불어주고 하늘은 푸른데 그것이 하늘의 본래 색깔입니까? 끝없이 멀기 때문에 푸르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붕새가 높이 떠서 내려다보니 이처럼 까마득하고 푸르게 보일 뿐입니다. 지구를 푸른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푸른 별이 지구인데, 이거 보면 지구를 이렇게 보는 것 같잖아요. 이 새가 얼마나 높게 떠 있으면, 그죠? 하늘의 푸른색을 볼 수 있을까요? 천자문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이렇게 되죠. 천자문에는 하늘이 검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은 땅은 누렇고 하늘은 검다. 블랙이야 블랙. 이거는 지구에서 밤에 하늘을 보면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으면서 우주를 볼 때는 검은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에 땅을 붙이고 세상을 본 거야.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새는 지구에 땅을 지구에 붙어 있지 않아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렇게 상상한 책을, 이렇게 이 세상을 묘사한 책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우주의 시선에서 지구를 보는, 지구의 시선에서 우주를 보는 게 아니라 우주의 시선에서 지구를 보는, 이거야말로 정말 관점이 확 바뀐 거죠. 우주의 시선에서 지구를 봤더니 지구가 뭐야? 블루야 블루. 지구의 시선에서 우주를 보면 우주는 블랙이지만 우주의 시선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는 블루인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반짝이는 블루. 이거를 어떻게 상상했을까? 이 양반이 정말로 그렇게 높게 떠가지고 보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상상의 산물일 텐데, 이거 보면서 와,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되게 만들고, 장치가, 이 장자라고 하는 책은 휙 읽으면 휙 읽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씹어서 읽으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주의 시선을 갖게 된 자는 그냥 지구의 시선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별종이 되는 거야, 별종. 사실은요,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거는 내가 별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별종은 나쁜 의미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죠? 세상을 다르게 보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은 별종이다,
지배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당신은 별종이다. 그리고 별종처럼 살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알려준다. 근데 내가 내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한번 알려줘 볼게.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뭐 이렇게. 그죠?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하고 TV하고 학원 버스하고 학교하고 뭐 학원하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내가 아이들한테 가끔가다 농담삼아 물어요. 오늘 하늘이 참 이쁘지 않았니? 그러면 애들이 뭐요? 그렇게 물어요. 아니 오늘 하루 종일 하늘을 한 번도 안 봤단 말이야? 하늘을 본 애가 없어요.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살아요. 이게 아이들의 세계예요. 그죠? 이게 아이들의 세계인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그것만 보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의 세계인 거예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또 부동산 정보만 보겠죠. 그게 그분의 세계인 거예요. 그죠? 그가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난 뭘 보고, 오늘 내가 제일 관심 있게 본 게 뭐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정체예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책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도서관 운영합니다만,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책을 안 읽을 권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 청소년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머니들이 책 꼭 읽어가야 하나요? 미리? 그렇게 물으면,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어찌 보면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 치고 참 무책임한 얘기죠. 그러나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아이들이 책을 보기보다는 자연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력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까운 것만 봐가지고 그렇대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시력이 도시 사는 사람보다 좋은 이유는 우리는 시력이 가다가 빛이 가다가 가까운 데서 멈춰서 되봐서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벽이야 보이는 게. 벽밖에 없으니까 시선이 가까이 가서 멈추고 이렇게 돼가지고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살면은 이게 시선이 멀리 가잖아. 일단은 몽고 사람들은 시력 측정하면 8.0 이렇게 나온대요. 산 2개 넘어서 누가 말 타고 오는데 옆구리에 뭘 가지고 이렇게 옆구리에 있는 새가 무슨 새인지도 알아맞히는 거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선이죠. 그것처럼 장자는 어찌 보면 하루하루의 현실에 코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너는 그렇게 고개 쳐박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얼마든지 크게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높게 날라서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과 사유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잖아요. 세상이 바뀌면 그런 생각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비웃어요. 보통 위대한 생각은 처음엔 비웃음을 항상 당해요. 위대한 생각이 처음부터 위대한 적은 없어요. 항상 위대한 생각은 비웃음을 당해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죠. 저는 고등학교 때 그 학교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힘겹게 살아야 되나 꼭 인생 젊은 날에 왜 고등학생들 그런 거 하잖아. 공부하기 싫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이런 후진 환경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죠? 꼭 나는 어른이 돼서 좋은 세상을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좀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성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살았던 학교는 천국이었어. 지금 생각해 보면 나 때는 야간 자율학습도 없었죠. 뭐 아침에 일찍 가는 거 없었어. 내가 고3 때 9시에 갔다가 5시에 나왔어요. 거의 천국이죠, 천국. 그죠? 그래도 공부 그렇게 시킨다고 내가 뭐라 그랬다니까. 지금 애들은 지금 거의 무슨 야간 연장 근무 같은 거 하는 것처럼 10시까지 학교에 붙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고작 이 정도 세상인 거죠. 우리는 성장하면 좀 더 멋진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상상하며 했지만 그거는 그냥 공상이었던 거죠. 만약에 멋진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했으면 우리도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바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이
그건 말만 그럴 뿐이지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그러면서 현실을 어느 생각 모르게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혹시 아세요? 또 누군가가 별종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사는 것 아닐 수도 있어. 꼭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위대한 얘기를 하는 자가 있을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비웃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실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장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장자 이야기 맨 처음에는 비웃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비웃음 많이 받았던 장자 이야기가 중국에 퍼집니다. 퍼지면서 장자는 이락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민중들이 밑바닥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장자에게 감동을 하고 장자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소유 제1편에서 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신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몸매가 변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신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삶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것이 설령 많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살지라도 그것의 위대함을 잊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위대함의 세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초대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아이들 변신에 앞서 우리가 먼저 변신을 해야겠네요. 변신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